네, 조인선 차규건 의원입니다. 오늘 그 국세청에서 이 업무 보고를 참 충실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행정 그 준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관련해서도 이 국감 준비를 참 그 충실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특위를 구성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예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 기재부 우리 회의장에서도 이것만 있지 종이컵은 우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국감장에 보니까 지금 불필요하게 종이컵이 놓여져 있고 아까 대기실에 보니까 또 오찬 후 산책 코스 이런 종이컵을 봤는데 너무 좋은 용지로 이걸 많이 사용을 이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과연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대전 국세청에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눈여겨보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사실 오찬 이후에 구두로 그냥 안내해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국세청이 이런 그 기후위기 시대에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너무 안해한 모습을 좀 태도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면 이 물을 드시면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익숙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국감장에서 바로 종이컵을 회수를 하고 혹시 바로 이렇게 입이 대고 드시는 게 불편한 의원님이 계시면 요청에 따라서 종이컵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차규건 의원님께서 넷째로를 위해서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플러스 10점입니다. 찬성합니다. 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예.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셨는데요. 예. 불법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 수요 진정시키겠다. 예. 그리고 국토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해서 과세 정보로 활용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좀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자, 일명 갭 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 세대인데요. 전체 규모가 약 6조 7,800억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차입금, 빌린 돈으로 이제 한 게 63.4%고 4조 2,900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빌린 돈으로 갭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040 세대 차입금만으로 주택 구입한 게 67건 됩니다. 본인 자금 단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갭 투자 많은 3040 세대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연령대로 넓히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청장님, 올해 9월 7일 대책 발표 이후에 국세청에서 후속 조치로 초고가 주택 거래 외국인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발표하셨는데요. 예. 이 세무조사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예, 소요됩니다. 엄정하고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혐의가 의심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9,033건 통보를 받았고 이를 포함해서 국세청이 자체 조사까지 해서 부동산 탈세를 확인한 건수가 3,119건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정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니
증여가 늘어났다고 이제 언론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 증여세가 10억은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할 자녀가 역량이 안 돼서 그 증여세마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또 증여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청장님 그 질의 시간 좀 예, 부족으로 예. 하여튼 그런 엄정하게 그런 해주시길 부분들을 엄정하게 해주실 거죠? 예. 네네. 자, 두 번째. 청장님, 제가 또 요즘 그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직업 문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 한국엔 컴퍼니 조현범 회장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구속됐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두 개 계열사로부터 78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조현범 회장 또 올해 5월에는 징역 3년에 확정돼가 현재도 구속 중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계열사 두 곳으로부터 11억 7천만 원 수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 같은 금액 보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 기간이 한 달 짧습니다. 근데도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거죠. 자, 조현범 회장의 사례야말로 이 보수라는 것이 정당한 직무 집행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좀 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법인세법 26조 1호 아시죠? 예. 그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017년 대법원 판례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 보수가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유한 것이라면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예. 자, 근데 청장님,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봐서 국정원에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재벌 총수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었는지 아닌지 혹은 경정 청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관련 조세 심판이나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청장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계시죠? 예, 그런 자료 요구를 하셨는지는 제가 답은 모른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경정 청구 현황도 관리를 안 해서 안 하고 있답니다.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예. 청장님 예. 국세청이 이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기업 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고 일반 주주로 넉넉히 보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은 국세청이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업의 세무조사를 나가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많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을 했었는지를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케이스별로 많이 결정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제 예. 그저께 기재부 국감에서 롯데 신동민 회장 예. 작년 7개 롯데 계열사에서 215억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롯데 지주회사 대표에서 물어봤어요. 분신술을 쓰는 거 보신 적 있냐고.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갖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국세청 업무 보고 자료에도 지배주주 사익 편취 등 불공정 행위 중점 조사, 조세 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인세법 26조에 정한 과도한 보수 기업에 유보된 이익을 자기 호주머니로 넣으려고 한 행위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실 거죠? 예, 하여튼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예.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지배 괴리가 큰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한테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배당 늘리기를 바라는 것은 감 너머 밑에서 감 떨어지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계셨을 때 예. 노소영 예. 비자금 문제 관련해서 예. 세무조사 필요하다. 예. 지금 시간 지나가지고 정여세 부분은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 유효한 채권이라면 상속세는 포함되어야 한다. 예. 조사하고 경찰 조사하고 나서야 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판단이 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살펴보셨습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예. 예, 오전에 이어서 업무 보고의 그 조세 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예. 지배주주 사익 편취 등 예. 불공정 행위 중점 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기업 집단에서 특정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계열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거래인데요. 우리나라 70개 기업 집단이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그 수취액만 연간 2조 원에 달합니다. 예.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는 기업은 지주회사 LG입니다. 지난해 14개 계열사로부터 3,545 수취했고요. 한화의 경우에 지주회사 한화가 25개 계열사로부터 1,765억 원을 수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잖아요. 예. 그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그 수입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예. 상표권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계열사가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을 상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한국앤컴퍼니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언급했는데요. 그 한국타이어가 2012년 4월에 인적 분할해서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사업을 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에 배정합니다. 그러고는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단 한 곳으로부터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가 2023년에만 438억 원에 달합니다. 상표권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단 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그 회사가 상표권을 배정받았다면 상표권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배당금 총액이 1,585억 원이었는데 아까 그 사용료가 438억,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사용료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그 조현범 회장하고 구속되셨다는 2023년 구속 중에도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로부터 47억 원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상표권 사용료라는 명목 하에 사업에서 이익을 지주회사로 보내로 거기서 총수가 보수 등의 형태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서 상에 지배주주 사익 편취 등 불공정 행위 중점 조사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당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사업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 배당하면 일반 주주도 지주회사 일반 주주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앤컴퍼니 보면 조현범 회장의 지분이 42.03%인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조현범 회장 지분은 7.7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의 이익을 지주회사로 가져와서 배당을 하거나 보수를 주는 것이 조현범 회장 개인한테는 유리한 일이겠지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일반 주주들에게는 이게 뭐 과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사용료를 받는 기업 중에 총수율과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 매출액 대비 상표권 수취액 비중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5배가 높습니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는 1.5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상표권 거래액의 78%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제 그저 단순한 막연한 심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확인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그 법인세법 52조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표권 거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다 지급한 경우는 송금 불산임이 되고 반대로 과소 수취하면 입금 산임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정한 사용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법인세법에는 이게 평가할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상표권 사용거래 적정 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정해서 이게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짧으신데요. 예.
예, 지금 의원님 취지 이해하고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나가면은 지주회사건 또 거기에 계열사건 이 상표권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해서 늘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소 수치나 과다 지급을 한 부분은 없는지 늘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상표권 평가하는 부분이 참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예. 예. 조지 심판은 2021년 조심 2020서 7393 예. 상표권 기소 기구 판단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시고요. 예. 이렇게 특히 실질 과세 원칙을 감안하는 기구의 상표권 가격 이전을 40만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또는 수취하고 이를 송금에 산입하거나 입금에 불체하는 불성을 타당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기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상표권 사용 거래 가격의 적정성과 과세 관청 입장에서 상표권 기소 기구를 어떻게 판단하는 좋은지에 대한 연구 용역은 붙더라도 예. 공수처청이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도 좀 하고 해서 이 사입 편취는 비단 상표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기타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엄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